이보다 속 시원한 부동산 이야기는 없다. 부동산엔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타이밍, 최고의 부동산 투자 멘토가 제시하는 최적의 입지와 매매 전략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이제 부동산 N이 해결해 드립니다. 자, 현명한 부동산 전략을 세워줄 최고의 부동산 멘토입니다.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우리 한정훈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이니까 겨울이 왔습니다. 목티에 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네, 목티를 좀 했습니다. 목소리도 좀 좋으신 것. 요즘 굉장히 강의 때 뜨거운 열정을 다해서 상담을 많이 해서 목이 좀 쉬었습니다. 요즘 많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많이들 궁금해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왠지 차가울 것 같지만 그 안은 또 굉장히 뜨거운 뭐라고 할까요? 관심의 양극화?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싶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한정훈 대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이슈엔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집값 가열의 연말 추가 공급 대책 예고, 집값 꺾이나. 이게 사실 저희가 매주 하면서 좀 비슷비슷한 주제로 가긴 하는데 그만큼 시장에서는 계속 궁금해하고 부동산의 열기, 이쪽에서 보는 것과 이쪽에서 보는 것 서로 다른 시각이 계속 공존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연이은 규제에도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중요한 건 주요 지역이라는 말을 조금 좀 더 유념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정부가 올 연말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했는데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는 이 배경, 뭐 나올 때가 돼서 나온 건지 아니면은 뭐 연이은 어떤 서울 주요 지역의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나오는 건지 이 배경은 어디에 있다 보시나요?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반년 만에 지금 네 번째 부동산 그렇죠. 대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6.27 대책이나 뭐 9.7 대책, 그다음에 11.5 대책을 연달아 내놨지만은 시장이 지금 꺾이질 않잖아요. 거래량은 엄청 줄었습니다. 거의 거래량은 한 대책 나오기 지난달에 비해서 한 78% 가까이 엄청 줄은 거죠. 엄청 줄었죠. 네, 그렇지만은 가격은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가격은 안 떨어지고 오히려 그런 그 지역 중에서 신고가도 갱신하는 지역도 나오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시장이 뭔가 이렇게 좀 가격이 조금 하향 안정화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계속 꿈틀꿈틀 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이제 내놓은 것 같은데요. 결국 이 수요 억제 대책이잖아요. 지금 네. 어쨌든 집을 사지 마라. 집을 사지 말고 기다려라. 공고를 많이 해줄 테니까 이런 수요 억제 대책 가지고는 이제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인식은 정부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135만 원 수도권에 5년 동안 공급 이런 대책을 내놨듯이 그런데 문제는 이 공급이 분명히 해결책은 맞는데요. 이 공급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도권, 즉 경기도 같은 경우는 네. LH 주도로 해서 공급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지금 뜨거운 데는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서울에 과연 대대적으로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게 있는지 이게 지금 고민인 거거든요. 할 만한 부지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근데 거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급 대책을 내놨을 때 시장에서 어떤 신뢰를 가져야 되거든요. 네. 이제 공급이 그러니까 정부의 인식은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공급 엄청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막 서둘러서 이 비싼데 집 사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이런 걸 거예요, 아마. 근데 문제는 시장에선 전혀 그렇게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대책 계속 내놨어도 안 돼. 그러니까 이번에는 뭔가 확실한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 일단 정부에서 그렇게 나와서 네. 다시 한번 시장에 이제 안정을 주기 위한 그런 대책을 이번에 발표할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12월 달 이제 곧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12월 달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12월 달. 저희 방송이 나가면 12월입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면은 시장에선 지금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할까요? 할 곳, 곧 부지가 좀 없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연말에 아니 근데 네. 제가 잠깐 한 가지 덧붙이면은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집값이 정말 오르는 거야? 아니면 지금 떨어지는 거야? 막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자료에 보면은 11월 셋째 주 자료를 보면은 이게 아파트 값이 4주 만에 오름폭이 또 확대됐다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요. 송파구, 성동구, 용산구, 양천구
강남 상구와 한강벨트 이런 데들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지금 이런 규제 대책이 나오고 수요 억제 대책이 나왔지만은 오르는 데는 그래도 거래량은 줄었지만 오르고 있다는 걸 지금 여실히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집값이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방송을 하고 나서부터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오름폭이 확산이 되다가 오름폭이 조금 떨어지면서 그래도 오름폭은 계속 여태까지 상승세를 타고 온 거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학습 효과인가요? 왜냐하면 이런 강한 부동산 규제나 정책이 나온 게 문재인 정권 때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노무현 정부 때도 나왔었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규제 대책이 막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거보다 좀 더 강도가 강하게 더 났죠. 강하게 나왔고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았던 것을 학습해 본 결과로 요번에 좀 규제나 대책이 나와도 결국 집값은 오를 것이다.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의 집값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네. 이번에 그 발표를 한 걸 보면요. 네. 서울 이 수도권 집값이 내년에 2에서 3% 오를 것이다. 그리고 지방은 보합이거나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또한 학습 효과인가요? 그건 알수 모르겠어요. 없죠. 네.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시장의 심리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시장 오른다고 하니까. 심리는 네. 사람들의 심리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면은 분명히 오를 것 같기는 하다. 오를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규제로 묶여 있으니까 내가 뭐 서울에서 어떤 집을 사게 되면은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2년 실거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다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상당히 많이 오는 게 이 재개발 시장. 재개발 시장과 오피스텔 시장 규제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개발 시장 쪽 오피스텔보다는 투자 측인 그 측면에서는 이 빌라 시장이 훨씬 이 재개발을 하는 거니까 그 재개발 시장으로 지금 문의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에 일단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 그럼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이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가 없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니겠느냐.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노정부청사 그리고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세 번째는 그린벨트 해제 가능 지역을 전반적인 후보지로 놓고 재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이 또 궁금합니다. 어떤 반응을 갖고 있을까요, 시장에서? 근데 지금 이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렇게 나온다면 네. 이 이제 소위 공급 대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시장의 흐름을 반전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좀 그 예측을 하고 있죠. 말씀인즉슨 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시장에서 원하는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갈증을 해소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다들 압니다 이제는. 왜 서울에는 집을 질 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청사라든지 유유부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과연 얼마나 되느냐는 거 수요가. 근데 여기 보면 예. 재개발 재건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 정부청사 뭐 그게 얼마나 되겠냐 그럴 수 있습니다만 네. 일단 재개발 재건축도 포함이 되고 그린벨트 해제 가능 지역까지도 얘기를 한다는 건 좀 큰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는데.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 주려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규제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재건축 시장, 아파트 시장은 일단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는 커다란 암초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풀어주면서 정부에서 자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건축 시장 이런 거를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빠르게 하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 시그널을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일단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렇게 어떤 규제나 이런 걸 풀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공공 위주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과연 공공 위주의 개발을 주민들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해봤지만은 사실은 그때 해서 지금 제대로 진행되는 데들 몇 군데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 문제고 가장 큰 건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파급 효과가 큽니다. 예전에도 우리 MB 정부 시절에도 그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보금자리 그렇죠. 주택이라고 해서 반값에 공급하겠다 뭐 이런 대책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참 재밌는 건데 집을 이렇게 사야 될 사람들 지금 이제 들어가서 뭔가 사야 될 사람들이 그 보금자리 주택을 바라고 기다리고 그거 되면 로또다 해가지고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로. 그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전세로 머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이 매매가는 안 올랐는데 전세값이 엄청나게 오르던 또 그런 해프닝이 또 있었죠. 그래서 역전세라는 키워드가 기억납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래요. 네, 그랬다고요. 그냥 네, 뭐 그런 몇 가지 키워드가 좀 기억나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 그린벨트를 푼다는 거는 상당히 호재는 호재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강북 쪽의 그린벨트는 거의 산이거든요. 산에다가 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큰 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북한산, 뭐 도봉산, 막 이런 큰 그러니까 산들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서초구나 이 강남구 쪽에 이런 데들을 풀으면은 로또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하는데 지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완강히 반대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그린벨트라는 거는 우리 후손들한테 그렇죠. 계속 물려줘야 될 영원한 자산인데 이거를 주택이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다 그린벨트 해제하고 짓느냐. 서울시도 반대하고 환경단체에서도 계속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결국은 뭔가를 하려다가 못했어요. 그게 이게 그린벨트가 우리나라는 1971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를 그대로 본따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도 자체는 상당히 훌륭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도심이 점점 확장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서울 하면은 사실은 서울은 사대문 앞만 서울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점점 확장이 돼서 강남도 서울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확장이 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이제 오염도 심하게 되고 막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는 개발하지 말라고 그린벨트를 해놓은 거니까 상당히 유용한 제도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과연 풀 수 있을까?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더라도 그게 만약에 여기 아파트가 젖인다. 그도 한 10년은 봐야 될 거예요. 그럼 결론은 시장의 반응을 제가 여쭤봤잖아요. 예. 지금 연말에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정도를 좀 뭐랄까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시장은 그것도 안 돼 이런 반응인 건가요, 결국? 그렇죠. 왜냐하면은 옛날에 그 그린벨트 해제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서울 내 그린벨트는 그 약 서울 면적이 한 4분의 1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일부만 해제해도 도시 내에 중규모 주택의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는 돼 있는데 후보지를 보면은 노원 태릉 CC, 마포구 서부 운전 면허 시험장, 서초구 서울 지방 조달청, 국립외교원 이거는 이제 어떤 공공 부지를 개발하는 거고요. 그래서 노후청사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뭐 태릉 CC나 캠프킴, 성균관대 야구장 유휴부지 뭐 이런 공급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실제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주민들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았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지역에 이제 주민들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사는 주변에 어떤 양질의 일자리나 뭔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뚫고서 과연 이게 잘 개발이 될 것이냐라는 데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물론 잘 되면은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린벨트는 해제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이런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노후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주민들하고 동의를 해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은 공공보다 민간에 맡겨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만 시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게 자체가 그럼 결국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은 이렇게 되면 집수가 뭐 재건축 재개발에다 그린벨트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실한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결론은 공급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러면 결론은 시장의 반응은 뭐 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이 정도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효과는 물론 있겠지만 효과는 미비할 것이다. 미미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책이라는 게 지금 정부에서 계속 지금 공급 대책이라고 내놓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11호 대책이 있어도 그렇고 내놨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별로 시장에서 반응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들을 사람들이 신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공급이 과연 제대로 될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속도감이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LH 합동 전담 TF까지 출범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속도는 날 것 같은데 그렇죠. 문제는 속도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응을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 주택 공급에 더하기 민간의 브랜드가 있는 자산 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원하는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드는데 맞나요, 그게? 그렇죠. 그게 아마 대부분의 제 생각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LH나 이런 임대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은 당장 뭐 방법이 없으니까 돈이 작으니까 들어가서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내가 돈을 벌게 되면 거기서 나와서 좀 더 브랜드 있는 아파트로 가고 싶은 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안 그럴까요? 아유 뭐 사람의 뭐 각자의 다 생각의 차이가 그럼 분명히 있기 LH 때문에. 거기서 그냥 사실 저는 전혀 뭐 LH에 대해서 전혀 뭐 그런 거를 그러니까 맨날 건물이 뭐 부실공사다 예를 들면 그럼 요즘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게 뭐 LH든 뭐든 내가 편안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 생각도 공감을 합니다. 자산의 가치를 놓고 봤었을 때 LH보다 민간 주택, 민간 아파트의 가격이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많이 나죠. 예, 그러면은 자산으로 봤을 때 나의 자산을 좀 지키고 좀 확장시키고 이러는 거면 LH보다는 민간 아파트 쪽을 가야지만 자산이 좀 형성이 되지 않나. 이게 참 근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네. 우리 보통 주택 있잖아요. 아파트. 내 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거기서 거주하는, 그렇죠? 거주하는 목적. 또 하나는 자산 가치. 두 가지 가치가 같이 그렇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집은 사는 곳이지. 집은 리브 사는 곳이지. 바이가 아니다. 사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듣는 순간 과연 그럴까? 와닿지 않는 거죠. 와닿지 전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택은 내가 이제 실거주하면서 머물러서 사는 소중한 공간이지만 거기에 플러스 자산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계속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큰 자산이 부동산이에요. 개개인들이 다 보면 가장 큰 자산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네, 거의 부동산이요. 개인 자산 중에서 크게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을 나눈다면 네. 기타 자산도 있겠지만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70%가 넘어요. 그래요. 제일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면 어쨌든 속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뭐 국토부 LH 합동 전담 TF까지 출범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저는 뭐 이런 것들 바람직하다고 봐요. 뭔가 공부를 빨리 땡기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해서 공부를 빨리 늘리겠다. 이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근데 문제는 국토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울 같은 서울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랑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간의 의견을 맞춰서 이거만큼은 이념적인 걸 떠나서 그냥 같이 다 뭔가 우리 국민들 위해서 할 수 있게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을 활성화시켜 주는 거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를 해서 가야지 무조건 뭐 공공으로 하겠다. 그리고 정부에서 무조건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가면은 이것도 또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차관이 사직을 했잖아요. 그 실무자잖아요, 차관이. 근데 아직까지 지금 정책 라인이 공백이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이게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LH도 지금 아마 사장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런 조직부터 좀 정비를 빨리 해서 뭔가 좀 같이 협업을 해서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서울시에서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신속통합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핵심으로 좀 추진하고 있죠. 여러 가지 쭉 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쭉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신속통합 계획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들 이 지역들을 굳이 못하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못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다 뭐 전면 취소를 한다든지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예. 그게 진행이 되면 그것조차가 서울시와 정부와 좀 협업으로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서 서포트도 정부에서 좀 해줄 수 있는 부분 해주고 예를 들면은 허가나 예를 들어 이것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좀 더 빠르게. 근데 그거는 그 지역에다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LH를 짓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지만은 자 우리가 그때 이사 대책이라고 해서 네네. 2021년도인가 20년도인가 그때 나왔는데 네. 그게 뭐냐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으로 하겠다, LH 주도로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뭐 용적률도 완화시켜주고 시간도 빨리 네네. 땡기고 막 그냥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가장 골자가 그거 같아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어차피 조합원들이 자기 재산을 내놓고 그렇죠. 땅을 내놓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 주민이 주도가 돼서 해야 되는데 LH 주도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한 번은 이제 사람들이 LH 주도로 해? 그러면 다 LH에다 맡기고 맡겨서 그게 개발이 됐을 때 이익이 나면은 이익의 상당 부분 이익의 어느 정도는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나머지 부분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면은 얼마를 돌려줄 거냐? 만약 이익이 안 남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막 생긴 거예요. 그리고 공공 재개발에 동의를 안 하면 현금 청산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공공 재개발 해가지고 이거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결국 반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은 지정이 돼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데들이 지금 상당 부분 안 되고 일부만 지금 공공 재개발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네.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에는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서울에는 LH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경기도는 우리 그린벨트 경기도는 그냥 빈 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면 되잖아요. 그냥 지면 되는데 서울은 다 어쨌든 아파트 기존의 아파트들 오래된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결국 부수고 지려면은 주민들하고 이렇게 뭔가 화합이 그렇죠. 돼야 되잖아요. 소통이. 그러니까 그런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재개발 그러니까요. 재건축은. 그래서 사실은 이 부동산 정책은 제가 봐도 이게 뭐 진보가 들어오든 보수가 들어오든 전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제가 생각해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요. 그랬다고 또 민간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하면은 분명히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고. 근데 여태까지 결국 서울의 아파트들은 다 민간이 주도해서 그러니까 해왔잖아요. 그랬는데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은 집값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거는 이제 상승을 많이 하느냐, 네. 상승폭이 너무 크다. 이게 문제지. 이게 어느 정도 상승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상승은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이걸 시장에 맡기겠다라는 정부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에 맡겼더니 부동산 가격이 오늘하고 내일 차이가 확 나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상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맡겼더니 이 우상향하는 이 가격의 상승률이 어마어마한 거죠. 분명히 저는 거품이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일부 지역은 뭐 옛날 전고점을 아직 뚫지 못했다라는 의견이 있긴 한데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상상할 수가 없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돈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그런 거 봤었을 때 이건 분명히 거품이다라는 생각을 내심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랬다고 그것을 계속 냅둬서 다른 지역도 연쇄적으로 풍선 효과로 계속 올라가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그래서 지역 간의 양극화가 지금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너무- 왜냐하면은 중심 지역들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 외곽 지역이나 비중심 지역들은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그 가격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참 어렵다고 어렵네. 정책이 어렵다고 네.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정말 가장 어렵네요. 좋은 거는 그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규제를 다 풀어가지고 규제 몽땅 다 풀어. 그리고 재건축 30년이거든요. 30년이 돼야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40년이었지만 지금 30년. 그러면은 그걸 예를 들어 쉽게 20년으로 땡겨. 20년 되면 다 재개발해. 부작용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죠. 근데 부작해 하고 하면은 강남이든 이런 중심 지역들 할 거예요. 뭔가 혜택 막 이렇게 규제 다 풀어주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처음에는 가격이 오르겠지만 처음에 막 가격 오르고 사람들 막 가서 사겠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은 공급 물량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늘어나게 되면은 그게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을 안정시키는 최상의 방법인데 그걸 모르느냐 정부에서 안단 말이에요. 다 아는데 왜 못하느냐. 임기가 5년이거든. 임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를 성과를 보여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사실 뭐 강남의 집값이 비싸다 어쩌다 하면 공급 많이 때려 넣어 거기다 공급 많이 때려 넣으면은 물량이 사는 사람도 물량이 많아지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 그러니까 정말 단순한 논리지만은 그게 정책적으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죠. 어렵네요. 부작용도 네, 있지만. 어렵네요. 네. 그래서 저희 방송 나가고 가면 뭐 유튜브 채팅창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라는 의견부터 시작해서 동의한다, 공감한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그럼요. 한번 인정을 하는 게 네. 너무 이야기하면 할수록 정답은 되게 없는 거죠. 단순해 보이지만 그 어디쯤을 찾아간다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 그 선진국들 같은 네.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주택은 민간에서 공급을 하고 하되 네. 이제 집을 정 못 사는 분들 있죠. 네, 네. 내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집을 살 수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지어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어줘서 지금 그 자가 보유율이라고 있는데 집을 가지고 있는 비율, 그러니까 서울의 자가 보유율이 한 48% 되거든요. 그러면 52%는 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48%가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다주택을 뭐 10채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48%가 52%에 없는 집 수요를 다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결국은. 1가구에 2주택 예를 단순 계산으로 2주택자 이상이 많다는 거죠. 물론 그렇죠. 한 명이 굉장히 많이 갖고 다주택자도 있는 많습니다. 많겠지만 지금 보니까. 예. 그런 논리죠. 쉽게 예. 말하면.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선진국들 같은 경우 보면 자가 보유율이 70%가 넘어가는 데가 별로 없어요. 자가 보유율이. 그러면은 그 30%를 위해서 그렇죠.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민간에서 또 공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전세나 뭐 월세. 선진국은 외국은 전세가 없으니까 월세를 놓게 되면은 혜택을 줘요. 정부에서. 그 월세를 놓는 사람들 위해서 그 혜택을 주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투트랙으로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임대 아파트를 무조건 우선적으로 늘린다는 거에 대한 이제 거부감들이 사실 있는 거죠. 자가 보유율이 42%밖에 안 된 48%. 48% 반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싫지만 말씀을 쭉 듣다 보면 결국은 세법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정부에서 계속 드네요. 전체 네. 우리나라 전체로 한 60% 넘습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60% 되는데 서울 이제 서울. 문제는 서울이잖아요. 지방 그렇죠.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서울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저의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정부는 연일 이제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시그널을 이렇게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있겠느냐. 앞서 의견을 쭉 들어보면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대표님의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렇게는 없다. 혹은 이렇게 해야 되면 있다. 이걸 좀 정리해줘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이거는. 생각. 네. 또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 얘기하면 욕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뭐 정책을 다루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뭐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도 그거 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인들의. 그러니까 그렇죠. 편안하게 알겠습니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97 대책 이후에 몇 개월 만에 또 다시 공급 대책이 나온 거 아니에요. 135만 가구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급 대책에 대한 그 실효성이 없다는 거거든 지금. 그게 말로만 지금 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그렇죠. 믿지를 못하는 거죠. 않는 게 아니라 믿지를 못해. 왜냐하면 불신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정부 정책들이 항상 똑같거든요. 정책들이 공급을 하겠다. 딱 새 정부 들어오면은 몇만 원 공급하겠다 해놓고선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별로 또 공급도 안 되고 맨날 이런 이제 양상이 반복이 되니까 임기가 짧아서 그런가 정말로? 저는 그래서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5년 안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게 좀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이 전문가들이 뭐냐면은 집을 공급하는 건 맞는데 공급을 정부에서 하는 건 맞는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공급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수요자들이 어떤 집을 원하고 어디에 들어가 살고 싶고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야지 우리가 가령 지금 뭐 집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방에다가 50만 원 공급한다. 그러면 없다. 그게 뭔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죠. 의미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과연 지금 연말에 아마 빠르면 12월 달 그리고 아니면은 또 내년 새해를 기념해서 1월 달에 대책이 이 공급 대책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12월 달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집값이 그냥 공급 대책. 예, 공급 네. 대책. 예, 공급 대책이 그래서 나올 것 같지만 이 시장의 어떤 그 신뢰를 확 심어주기는 네.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정부에서 기존의 정부들과 거의 같은 유사한 형태의 정책들을 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획기적인 요법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급 늘리겠다 그러는데 재건축이나 여기 규제를 안 풀어줘. 지금 그대로 안 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을 그래서 이렇게 사고팔고 좀 활성화시키고 지금 보유세를 강화시키고 이 거래세를 낮추겠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그럼 그런 것들을 빠르게 진행을 해서 취득세, 양도세가 정말 낮아지고 보유세가 높아진다면 아니 거래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양도세가 작으니까 없으니까 별로 없으니까 그럼 거래가 시장에서 빨리빨리 될 거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딱 보이는 정책들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 빠르게 맨날 그 연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규제를 풀어라. 그러니까 재건축 주택 공급 많이 늘리겠다. 근데 서울에 지금 뭐 강남이든 이 중요 지역들 아파트 재건축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럼 그 재건축에서 초과이익 환수제도 과감하게 없애겠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뭐가 다르네. 이번 진짜 확실한가 보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시민들이? 결국 세법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죠. 세법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 건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냥 이런 공급 대책만으로는 시장에서는 근데 네. 문재인 정부 때는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종부세 중과, 사지도 팔지도 보유하지도 못하게 그럼 세금 그렇게 때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값이 떨어졌냐고요. 안 팔어. 못 파는 거죠.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팔죠. 못 팔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어쨌든 버티자.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조금 인식을 달리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거래세를 낮추겠다니까. 뭐 일단 학습 효과죠. 정부도 학습을 해본 결과 이거는 안 되는구나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를 아마 느꼈을 거고 아마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충분한 고민이 있지 않을까. 결론은 과연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 있을 것 같지 않다. 결국은 좀 세법을 좀 손을 대야지만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이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실제로 내년 이 수도권 주택 시장은 올해보다 2에서 3%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나왔는데요. 2026년 건설주택 경기 전망 발표 세미나를 열고 내년도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을 공유를 한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내년도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내년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그 올해 여기 지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네. 여기서 발표를 주택시장 전망 이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에 양극화가 뚜렷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올해가 초양극화의 원년이다 이런 얘기를 원년이다. 계속 했는데 여기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은 매수 심리 거래 가격 모두 회복됐지만 지방은 미분양 누적 그리고 수요 약세 하락과 정체가 이어졌다 올해. 그게 올해 정확한 분석인 것 같고요. 내년 수도권 시장은 제가 보기는 세 가지가 네. 다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세가. 전세가. 제가 올해도 전세
올 하반기부터 전세란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올 초부터 했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근데 이게 지금 더 빨라지고 있어요. 속도가. 왜 그러냐면은 서울 전역을 다 토지거래허가로 묶었기 때문에 경기도도 12개 지역 묶고 그러다 보니까 묶은 데를 매매를 하려면은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전세 물량이 가속화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올해 지금 현재까지는 전세란이 시작되고 있는데 내년엔 전세 대란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근데 문제는 또 하나가 이 월세 가격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세 대출에 대한 어떤 그 부담, 전세 대출을 예전같이 안 해준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대출을 받기도 지금 어려우니까 차라리 월세로 가자. 월세 수요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전세는 물건이 없어서 급증을 하고 월세는 전세 못 들어가니까 급증을 하고 매매가도 같이 동반 상승해서 오르고 이 3고 현상이 내년에 될 거다. 이게 3고인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게 하여간 오르는 시장 세 가지가 다 지금 문제가 되는 시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하락 또는 보합세로 갈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게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까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저도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정부에서 과감한 대책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방은 지금 뭐 거의 지금 안 되는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뭐 주택을 사면은 양도세 5년간 면제 뭐 이런 어떤 파격적인 그 취득세 감면 뭐 이런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지방에 주택을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직접 내려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디를 직접 내려서요? 지방에 내려가서 살지 않고 주택을 사는 것만으로 해서 그게 좀 해소가 좀 될까요? 그 갈증이? 전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니까요.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래요. 그러려면 그 가격이 그렇죠. 가격이 늘어나죠. 예, 오르죠.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전에 보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우리 그 박근혜 정부 때도 2013년 말에 그런 했거든요. 뭐냐면은 2013년 말까지 12월 30일까지 1주택자 거를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양도세 5년간 면제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때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그 말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거 보고서 터무니없는 누가 이런 얘기를 썼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플릿 보면 맞는 것 같죠.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맞죠. 근데 여태까지 가만히 생각을 제가 해보니까 아니 빚 안 내서 집 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니까 집을 사라 막 이랬던 시절이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빚을 내서 그게 말이 잘못한 거죠. 이게 말이 잘못된 거예요. 빚을 내서 집 안 산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다 대출 받아서 집을 샀지 자기 돈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정말 그 자산가들 빼고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프레임으로 이렇게 막 몰고 간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구나 다 빚을 내서 산다. 저도 빚을 내서 샀고 다 산다. 하지만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뭐 그 시절의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결국은 내년도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은 삼중고네요. 예. 그렇죠. 매매 가격, 정부 입장에서 전세 봤을 때 가격, 월세 가격의 올 상승. 그렇죠. 저는 그래서 내년 시장이 지금 되게 좀 불안해요, 사실은. 오른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다 오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양극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면은. 양극화만 계속해서 초양극화 커지고 사람들은 그러면은 올라가는 쪽, 상승 쪽과 하락 쪽이 있지 않습니까? 하락 쪽은 유지가 될까요? 빠질까요,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는 안 빠지죠. 서울 같은 건 빠지지 않고 빠지지 않죠. 지방과 왜냐하면은- 서울과의 양극화, 그렇죠. 강남과 비강남의 양극화, 뭐 예.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이 만약에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서울은 그 외곽 지역들도 같이 따라 올라요. 단지 여기는 이만큼 오르고 여기는 요만큼 오르고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지방 시장이에요. 수도권도 이 경기권, 인천 이런 데는 그래요? 같이 영향을 미치지만은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도 줄고 하니까 거기는 뭔가 정부에서 그래요? 좀 획기적인 방법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정부도. 한번 저희도 좋은 정책으로서 한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으로서 좀
정부에서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슈 만나봤는데요. 한 주도 놓칠 수 없는 또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목이 쉴 만큼 네. 많은 상담을 해주시고 계시고 많은 분들의 고민을 또 해결해 주시면서 솔루션까지 제시해 주는 우리 한정훈 대표의 무료 세미나 너무 뜨겁습니다. 요즘. 야, 이게 이렇게 뜨거워지면 좋은 건데 이게 걱정도 되고. 지금 많은 네. 분들이 네. 어차피 아파트 시장에 이제 접근하기 힘드니까 네. 이 빠져 있는 이 재개발 시장에 지금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지금 많이들 상당한 문의를 하시는데 네. 이번 주제는 틈새 시장 재개발, 틈새 시장 재개발. 이것만 알면 성공한다. 이런 이것만 주제로. 알면 성공한다. 예. 오. 왜냐하면 제가 재개발 시장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이론하고 현실하고 틀린 것들이 상당히 또 많아요. 이론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는데 현실에 가면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래서 이 재개발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네. 지금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서 투자를 해야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래요.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 사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시장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좀 많이 고민들을 하거든요. 네. 여기다 해야 돼, 저기다 해야 돼, 그렇죠. 막 여기 보니까 여기도 괜찮다 그러고 법도 저기도 괜찮다 그러고. 법도 쫙 알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요즘은 뭐 전문가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와가지고 여기다 하는 게 좋을까요? 저기다 하는 게 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해드리는데 한 번 상담할 때 1시간씩이에요. 아, 그렇게 오래 상담을 제가 해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목이 쉬는데 그래서 하여간 재개발에 대해서 정확한 투자처 그리고 어떻게 여기를 왜 투자해야 이익이 나는지에 대한 그런 확신을 심어드리는 시간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틈새 시장 재개발 세미나 주제가요? 네, 틈새 시장 재개발 이것만 알면 성공한다. 이것만 알면 성공한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12월 10일이네요. 수요일. 네, 수요일입니다. 12월 10일 수요일인데요. 전화 주십시오. 서울 전화 02-556-6961에서 3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은요. 뭐 시간, 날짜 정확하게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서울 전화 02-556-6961에서 3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많은 분들이 요새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은 공부 중요한데 그 공부가 된 다음부터는 연륜과 감을 무시할 수 없다. 그건 맞습니다. 연륜과 감, 우리 한정훈 대표가 품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믿어보겠습니다. 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정훈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한정훈 대표가 여러분의 투자 상황과 자금 계획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